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분의 부처, 하나의 영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초엽 경상도의 산맥이 겹겹이 둘러싼 오래된 고을에는 밤이 유난히 무거웠다. 낮 동안에는 철과 동이 오가는 길목 덕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해가 산 너머로 기울면 마을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오래된 금기는 집집마다 낮은 목소리로만 전해졌다. 집 안에 불상이 있고 한밤중에 금속이 서로 긁히는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로 등불을 켜지 말 것. 빛이 켜지는 순간 당신을 바라보는 얼굴은 부처가 아닐지도 모르니 이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묻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질문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그 금기가 처음으로 피를 머금던 시절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박무진의 저택이었다. 그는 경상 일대에서 손꼽히는 거부이자 철과 동이 유통을 틀어준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독실한 불자라 불렀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그는 반드시 절에 시주를 했고 집 안에는 향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늘 서늘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박무진은 불경을 외우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고 기도를 올리면서도 손에 쥔 염주를 놓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 혹은 자신을 감시하듯 그의 집 안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내실이 있었다. 그 안에는 세 개의 불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철로 만든 불상 하나, 동으로 만든 불상 하나,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불상 하나. 크기는 사람 머리만 했고 표정은 모두 같았다. 미소 같기도 하고 이를 악문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얼굴. 박무진은 그 방을 청소하는 일조차 직접 지시했다. 손으로 만지지 말 것,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말 것, 그리고 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 것. 이를 어긴 하인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불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박무진은 말하지 않았고 묻는 자는 다음 날부터 집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한연화는 원래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산 너머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친이 병으로 쓰러진 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녀는 비단처럼 검은 머리와 늘 고개를 숙인 태도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처지였지만 한 사람만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젊은 대장장이 이름 없는 사내였다. 그는 쇠를 두드리는 손은 거칠었으나 연화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그 박무진연 그 사람 그러나 사 그마 그기 불그리 사람들 그 그처 박무진 박무밤. 그 박무진이 죽은 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올린 뒤 내실 앞에 오래 서 있었다고 한다. 하인 하나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박무진은 문에 손을 대고도 열지 못한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함께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전고 무렵 집안에서는 짧은 비명이 들렸다.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박무진은 내실 바닥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목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으나 얼굴은 숨이 막혀 죽은 사람처럼 검붉게 변해 있었고 두 눈은 뜬 채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손이었다. 손가락 관절이 부러진 듯 비틀려 있었고 손바닥에는 금속 가루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내실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불상을 옮기지 못했다. 문을 부수자마자 방 안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나왔고 향냄새와 함께 쇠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세 개의 불상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본 사람은 불상의 손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마치 무언가를 움켜쥔 듯 혹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박무진의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다. 친족들은 재산을 나누며 불상을 처분하기로 했다. 누구도 그것을 오래 곁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불상은 따로따로 팔려나갔다. 철불은 군수의 손에 들어갔고 동불은 장사꾼이, 황금불은 먼 고을의 수집객에 넘어갔다.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철불을 들인 군수는 반년 만에 실각했다. 그는 어느 밤 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미쳐버린 듯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다음 날 강계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몸에는 물에 빠진 흔적이 없었으나 폐 속에서는 쇳가루가 나왔다. 동부를 가진 장사꾼은 집안이 망했다. 거래마다 문제가 생겼고 가족들은 이유 없는 병에 걸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상 앞에서 하루 종일 절을 하다가 밤이 되자 혀를 깨물어 죽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불상은 따로 있을 때조차 재앙을 불러왔고 그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졌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뒤에 찾아왔다. 조정에서는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마침내 궁중에서 이름난 법사 도승지의 추천을 받은 무당이 경상도로 내려왔다. 그는 노인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으며 눈동자는 늘 흔들리는 촛불처럼 불안정했다. 그는 불상을 직접 보자마자 말했다. 이건 부처의 형상이 아닙니다. 원혼을 가둔 그릇일 뿐이지요. 무당은 굿을 열었다.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밤새 주문을 외웠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쓰러졌고 피를 토했다. 마지막 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세 불상 중 2개는 다시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도록 깊은 산에 묻고 하나는 반드시 찾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철불과 동불을 산속 깊은 곳에 묻었다. 땅을 덮는 순간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멀리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당은 마지막까지 황금불을 찾지 못했다. 이미 누군가 그것을 숨긴 뒤였다. 그는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남겼다. 셋이 다시 만나면 이건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풀려난 겁니다. 그때는 죄 없는 자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세월은 늘 공포를 닳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흘렀다. 조선은 사라졌고 경상도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옛 마을은 도로와 철길로 나뉘었고 그 위로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산자락 아래 옛 집터 근처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몇 해 전 한 고미술 수집가가 조선시대 황금 불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방송에 나와 불상의 가치를 설명하며 웃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여겼다. 오래된 전설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가 불상을 집으로 들인 첫날 밤, 이웃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분명 집 안에는 불상 하나뿐이었는데 금속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울려 퍼졌던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이 배관 소리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불상은 사라졌고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다. 두 눈은 뜨여 있었고 입술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이름은 기록에서조차 지워진 이름이었다. 한연화. 그날 이후 경상도에서는 다시
옛 금기가 속삭여지기 시작했다. 새 불상은 사라진 적이 없다고. 그저 서로를 찾아 돌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황금 불상이 사라진 뒤 사건은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실렸을 뿐 곧 잊혔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결론을 내렸고 수집가의 죽음은 고독한 취미인의 비극 정도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집 근처에 살던 노인들은 밤마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기 시작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을 뿐이다. 그 무렵 이정우는 경상북도 문화재 조사팀에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기록과 땅속에 묻힌 흔적을 추적하는 일을 했다. 사람들은 그를 학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뒤늦게 도착한 목격자라고 생각했다. 늘 사건은 끝난 뒤였고 남은 것은 파편뿐이었기 때문이다. 정훈이 이 사건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그는 조선 초기 금속 공예를 조사하던 중 박무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기록은 짧았고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듯 보였다. 재산 몰수, 급사, 그리고 원인 불명. 그 뒤에 붙은 주석 하나가 그의 눈을 붙잡았다. 불상 관련 소요 있음, 민간 유포 금지. 정우는 그날 밤 기록 보관소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먼지 쌓인 장부를 넘기던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맞닿아 스치는 소리였다. 그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자신뿐이었다. 에어컨도 꺼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의 스탠드를 켜려다 멈췄다. 낮에 읽은 기록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거두고 대신 숨을 죽였다. 소리는 잠시 후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정우는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경상도의 산으로 향했다. 지도에는 아무 표시도 없는 능선이었다. 그러나 오래된 구정과 기록은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 2개의 불상이 묻혔다고 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나무 사이에서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쌓은 흔적이었다. 정우는 삽을 꺼내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의 삽은 단단한 것에 닿았다. 철이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녹슨 불상의 머리였다. 눈은 감긴 듯 보였지만 각도에 따라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금속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였다. 정우는 불상을 다시 덮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한 여인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웃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의 전기가 이유 없이 나갔다.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2개, 3개의 소리가 겹쳐졌다. 정우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부에서는 근거 없는 미신이라며 서류를 덮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그는 꿈속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연화, 꿈에서 그녀는 늘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정훈이 다가가면 그녀의 발밑에서는 쇠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를 해치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다 모여야 해요. 정훈은 황금 불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조작되어 있었고 수집가의 유품 목록에는 불상이 없었다. 대신 그의 집 근처 CCTV 한 대에서 이상한 장면이 발견되었다. 새벽 3시경
집문을 나서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불상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바닥에는 금속이 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도로를 따라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정우는 그 길 끝에서 폐사찰 하나를 발견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다. 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안에서는 오래된 향 냄새가 났다. 법당 안 제단 위에는 황금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땅속에서 꺼낸 철불이 함께 놓여 있었다. 정훈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여인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금속 소리가 울렸다. 아직 땅속에 묻힌 마지막 하나가 응답하고 있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폐사찰 안의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눅눅했고 오래된 향 냄새 사이로 쇠가 식을 때 나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제단 위의 두 불상은 서로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존재들처럼.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지만 화면을 확인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여인의 형상은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웃음만은 분명했다. 그 웃음은 소리가 없었고 대신 귓속에서 울렸다.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정훈의 머릿속에 직접 꽂히듯 울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왜 나죠?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제단 아래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먼지가 떨어지고 나무 기둥이 낮게 신음했다. 산 너머에서 울려오던 금속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마지막 동불은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을 향해 부르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듯 사찰을 빠져나왔다. 여인의 형상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그의 등에 꽂혀 있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정훈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무진의 기록, 죽은 하인들의 눈, 그리고 이름 없는 대장장이의 공방. 정훈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여관 주인은 그가 산에 올랐다는 말을 듣자 얼굴이 굳었다. 거긴 밤에 가면 안 됩니다. 이유를 묻자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금속 소리가 들리거든요. 땅속에서 그날 밤 정훈은 잠에서 여러 번 깼다. 꿈속에서 그는 동굴을 보았다. 녹슨 표면 아래로 붉은 것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심장 같은 것이 뛰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그의 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분명 방을 나간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정우는 마지막 불상이 묻힌 위치를 찾아 나섰다. 지도도 기록도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몸이 끌리는 방향을 따랐다. 마치 누군가 실로 묶어 당기는 듯했다. 산은 깊어졌고 나무들은 빽빽해졌다. 오후가 되자 안개가 깔렸고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그는 오래된 구터를 발견했다. 돌로 둘러싸인 원형의 터였다. 중앙에는 땅이 내려앉은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부러진 방울과 낡은 붓가죽이 흩어져 있었다. 정우는 그곳이 궁중무당이 마지막으로 굿을 버렸던 자리임을 직감했다. 삽을 들자 손이 떨렸다. 그는 흙을 파내려갔다. 몇 번 만에 삽이 무언가에 걸렸다. 동이었다. 불상의 상반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멀리서가 아니었다. 그의 바로 뒤에서였다. 정훈이 돌아보자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형체가 서 있었다.
황금불과 철불이었다. 그것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발은 없었지만 땅 위로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 여인이 서 있었다. 한연화는 이제 분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피부는 쇠처럼 차가워 보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봐야 해요. 정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불상을 꺼냈다. 세 불상이 한자리에 모이자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땅이 울렸고 산 전체가 숨을 들이마시는 듯 했다. 불상들의 표면에서 금속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붉은 형상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한 사람의 형체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담고 있었다. 박무진, 죽은 하인들, 이름 없는 대장장이, 그리고 연화 자신. 연화는 그 형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돌려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멀어지며 겹쳐졌다. 빛이 번쩍였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 산은 조용했다. 불상들은 사라졌고 구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안개는 걷혔고 새들이 울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우는 산을 내려왔다. 그날 이후 경상도에서 금속 소리를 들었다는 보고는 사라졌다. 오래된 금기는 점점 잊혔다. 그러나 정우는 알았다. 이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밤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아주 가끔 쇠가 식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빛이 켜지는 순간 무엇이 자신을 바라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이후로도 조사를 계속했다. 겉으로는 문화재 보고서를 정리하는 평범한 업무였지만 그의 기록은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는 개인 노트에만 글을 남겼다. 산에서 있었던 일, 불상들이 사라진 순간, 그리고 한연화의 마지막 시선까지. 글로 옮기지 않으면 기억이 조금씩 변형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손끝이 차가워졌고 금속을 만지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하철에서 레일이 마찰하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귀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불상이 전시된 박물관 근처를 지나갈 때면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났다. 산에 묻힌 것도 모인 것도 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주문처럼 공허했다. 몇 달 뒤 정우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경상도 외곽의 한 사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였다. 그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꺼낸 한마디에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밤마다 불상에서 금속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불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찰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터는 오래되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우는 즉시 알 수 있었다. 땅이 달랐다. 밟을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다. 주지 스님은 불안한 얼굴로 그를 법당으로 안내했다. 문제의 불상은 중앙에 놓여 있었다. 나무로 조각된 아미타 불상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 소리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보름쯤 됐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날 밤 정우는 법당에 혼자 남았다. 그는 등불을 켜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한참이 지나자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안쪽에서 금속이 서로 스치는 소리였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 불상 안에는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새벽 정우는 꿈을 꾸었다. 한연화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풀어준 건 억눌린 것뿐이에요. 정우는 물었다. 그럼 왜 아직도 남아있죠? 연화는 천천히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검은 틈이 벌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남아요. 욕심과 두려움이 있는 한 형태를 바꾸어 돌아와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찰의 불상은 며칠 뒤 스스로 갈라졌다. 나무가 썩은 흔적은 없었다. 내부에서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불상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채 마치 실패작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다며 모두 태워버렸다. 재는 강에 버려졌다. 사건은 그걸로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정우는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후로 금속공예, 주물, 불상 제작에 관한 자료를 집요하게 모았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사람의 피, 사람의 욕망, 그리고 기도라는 이름의 집착. 그것들이 섞일 때 형상은 부처가 아닌 그릇이 된다는 사실. 몇 년 후 정우는 조용히 연구직을 그만두었다. 그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산과 가까웠지만 과거의 기록에는 남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앉아 명상하듯 귀를 기울였다. 자신이 마지막 경계가 되기로 결심한 듯했다. 어느 날 밤 아주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였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소리. 정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을 켜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은 안 된다. 소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멀어졌다. 경상도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말이 생겼다. 밤에 소의 소리가 들리거든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더라고. 보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그것들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주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빛을 켜는 순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운이 마을에 정착한 뒤로 계절은 2번 바뀌었다. 봄에는 삼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외지인으로만 알았다. 낮에는 밭을 돕고 밤에는 늘 불을 끈 채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이유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우는 스스로를 감시하듯 살았다. 금속이 들어간 물건은 최소한만 두었고 집 안에는 불상도 장식품도 없었다. 그럼에도 어떤 밤에는 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땅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3번 일정한 간격이었다. 정우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무당의 옷차림이 아니었지만 몸에서 오래된 향 냄새가 났다. 당신이죠? 여인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날 산에 있었던 사람. 정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여인은 그의 집 안을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불을 안 켜는군요. 그녀의 이름은 최순덕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무당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보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다. 순덕은 최근 인근 도시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다. 폐공장에서 노동자 셋이 동시에 죽은 사건이었다. 원인은 사고였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이 공통으로 증언한 것이 있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기계가 혼자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금속이 서로를 찾는 소리. 이번엔 불상이 아니에요. 순덕이 말했다.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연화의 꿈을 떠올렸다. 형태를 바꿔 돌아온다던 말. 둘은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이미 출입금지선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에는 기름과 녹냄새가 가득했다. 정의는 끊겨 있었지만 내부는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다. 사고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치운 뒤에 공간 같았다. 순덕은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대었다. 여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땅 아래에 있어요. 아직 작지만. 도울리.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귀를 기울이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 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작은 금소금이 겹쳐진 소리였다. 마치 불완전한 조각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듯한. 누가 만들고 있어요. 정훈이 말했다. 의도적으로.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라는 이름으로요. 그들은 공장 한쪽에서 임시 재단을 발견했다. 부서진 기계 부품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말라붙은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불상이 아닌 불상을 흉내 내려는 시도였다. 그날 밤 둘은 굿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금속을 분리해 바깥으로 옮겼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손으로 더듬어 하나씩. 작업이 끝났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리는 멎었다. 순덕은 떠나기 전 정훈에게 말했다. 당신 혼자서는 오래 못 버텨요. 알고 있습니다. 정훈은 담담히 답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래도 누군가는 밤을 지켜야 해요. 기억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며칠 뒤 정훈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연화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말없이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쇠는 불상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갈라졌다. 대장장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완성되지 않으면 덜 아프다.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 이후로 정우는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전설은 기록될수록 힘을 얻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만 전했다.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술자리에서 흘리듯 밤에 쇠 소리가 들리면 불을 켜지 말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깊은 밤 정우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아주 멀리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아직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잠잠해졌다. 경상도의 밤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누군가 불을 켜지 않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깊은 숨을 참는 듯 고요해졌다. 정우는 그 고요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어느 날 새벽 그는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금속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훈,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울렸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불을 켜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집이 아니라 땅 전체가 반응하는 느낌이었다. 여기까지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정우는 점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낮에도 집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밭에는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가 병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떠났다고 말했다. 사실 정우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집 아래 오래된 우물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우물은 지도에도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땅은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삽이 닿을수록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다. 녹과 피 그리고 오래된 기도의 냄새. 우물 가장 아래에서 그는 작은 금속 덩어리들을 발견했다. 불상이 아니었다. 형체조차 없는 조각들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흩뿌려 놓은 씨앗 같았다. 정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지 않았다. 대신 우물 안으로 내려가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부르지 않았다. 기도하지도 않았다. 단지 기억했다. 한연화의 얼굴, 이름 없는 대장장이의 손, 탐욕의 눈이 먼 박무진의 시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스며든 두려움의 무게를. 여기서 멈추자.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경계로서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경상도의 산들 사이에서 동시에 소리가 울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지만 완성되지 못한 소리였다. 서로를 찾다만 듯 갈라지고 흩어졌다. 일부는 잠잠해졌고 일부는 다시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밤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다음 날 정훈의 집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만 알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불상도 금속도 사람의 흔적도. 우물은 메워져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경상대는 여전히 그 말이 남아있었다. 밤에 쇠 소리가 들리면 불을 켜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하지 말 것.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따랐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미 그 경계 너머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밤이 깊어졌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아직은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고 사람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이름 없는 감시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경상도의 밤은 오늘도 불이 켜지지 않은 채 조용히 유지되고 있다.